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보유세는 오르고 양도세는 내리고 세제가 전면 개편될 거다라는 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 현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에 가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까 로긴 이펙트, 다시 말해서 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볼까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그래서 유동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그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린다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당에서는 이 보유세 관련한 당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아니라는 건지 앞으로도 아니라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오늘 좀 염두에 두실 건 오늘 20일이죠. 오늘부터 확대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적용이 됩니다. 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64명 송환, 120억대 스캠 몸통은 빠졌다. 여기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었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었던 64명의 한국인들이 다 송환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다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기가 지금 송환된 사람들인 거고요. 양옆으로 형사 보이시죠? 경찰 2명이 2인 1조로 해서 이 구금된 사람들을 다 양팔을 이렇게 하나씩 끼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 이 송환된 사람들이 피해자이자 피의자이기도 하죠.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 이 범죄의 몸통이 누구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범죄 피해는 그럼 대체 누구한테 보상,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 국내 환수 추진한다.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이 범죄 피해의 이 수익을 여기 볼까요? 법무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환수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요청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좀 요걸 받아서 다시 이렇게 주세요라는 요 취지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이 경찰 또 정계랑도 다 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이거 환수해 주세요. 우리한테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보제고대로 또 올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남은 쟁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접점 찾는 관세 협상입니다. 이 어디에 관세? 한미 관세 협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러트닉 이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온 이 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요 귀국하고 온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방미 전보다 에이펙 회의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조금씩 좀 뭔가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을 계기로 오는 29일 날 와서 이튿날 이제 30일까지 한국에 머무르죠. 그런데 이때 경주에 온 김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미국 정부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달 말 판문점은 요 29일부터 30일 그리고 11월 1일 정도까지는 특별 견학이 현재 중단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장소를 좀 비워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CNN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회동이 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CNN도
지금 현재 판문점 앞에 카페를 통전세를 냈다, 통대관을 냈다라는 거죠. 무슨 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CNN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지 안 만날진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얼굴을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 누가 누군지 모르실 수 있는데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근데 이 교대 의식을 구경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다 이 패딩을, 얇은 좀 패딩을 좀 입고 있죠. 어제 좀 쌀쌀했죠. 특히 이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더 춥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아유 좀 쌀쌀하네 싶었지만 오늘은 정말 깜짝 놀라게 춥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은 5도까지, 지금 현재 5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제일 최저 기온이 2도까지도 떨어진다. 그래요. 2도면 냉장고 온도거든요. 밖이 냉장고다.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지만 출근하실 땐 꼭 얇은 패딩이라도 좀 챙겨 입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요겁니다. 피해자냐, 피의자냐.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캄보디아 송환 64명 주말 내내 집중 수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64명 전세기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 아침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 경찰서로 분산돼서 압송을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 내내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송환 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송환된 사람 한 명당 양쪽으로 경찰이 팔짱을 딱 끼고 지금 들어오죠. 2인 1조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금자보단 송환자보단 경찰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해당 구금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좀 특수한 상황이다. 피해자이면서 또 피의자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를 타자마자 바로 전세기 안에서 체포가 바로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 우리 시각으론 18일 이번 토요일 새벽 3시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5시간 뒤에 인천공항에 보시는 것처럼 모습을 좀 드러냈다라는 건데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 여부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8일 새벽 3시에 체포가 됐었으면 48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오늘 새벽에 지금 48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 6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네.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자체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타자마자 이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뭐 긴급 체포한 다음에 한 5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서 지금 뭐 충남경찰청이라든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또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하루가 사실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겨우 24시간, 30시간 정도 남을 건데 네.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긴급 체포 영장에 의해서 인치를 강제로 구속할 때는 수사를 다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있다고 한다면 이제 캄보디아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럼 캄보디아 자료를 또 번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련된 뭐
범죄와 관련된 거 번역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또 범죄의 증거가 되느냐 이걸 또 가려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송환 자체가 신속하게 너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냐 가해자를 또 나누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사람도 사실 상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서 하느냐, 이거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주 명백한 사람, 뭐 증거가 드러나고 또 국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류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48시간이라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공항에서부터 각 이 경찰서로 또 압송되는 상황도 있고 시간은 야금야금 먹었는데 수사할 건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체포 기한을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체포영장은 연장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구속 기간은 10일 있으면 경찰 물론 연장이 안 됩니다. 네. 검찰에서만 10일 있다가 아하. 1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48시간 내에 뭐가 없으면 다 풀어줘야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선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3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48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몇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나머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냐. 오늘 오전 중에 뭔가 경찰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경찰도 좀 너무 빨리 긴급 체포하고 데리고 와서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쨌거나 뭐 너무 빨리든 뭐든 범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올 필요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일단 본격적으로 국내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번 요 송환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멋이 중한데 이미 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다 구금해서 데리고 있는 우리 국민보다는 어디에 있는지 생사를 모르는 우리 국민 찾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니야? 지금 여기만 먼저 데리고 올 일이야? 라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송환하는 거 당연히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송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도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피해자들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 비해서 훨씬 어떤 운신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좁은 것이고 네. 여기저기로 이제 끌려다닐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잡는 게 더 찾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피해자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송환받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건 누구든지, 그러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확보되는 대로 송환을 받아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거를 굳이 대비시켜서 이해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든 가해자는 그리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든 어쨌거나 일단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빨리빨리 국내로 좀 송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그럼 여기는 구금돼 있으니까 가만히 두고 딴 데서 좀 더 시간 끌다가 나중에 뭐 다 같이 데리고 이럴 필요가 굳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이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했을 때 김광석 변호사님, 우리 경찰 인력이 직접 가서 캄보디아 경찰이랑 공조를 해서 뭔가 단지를 급습 쉽게 말하면 털어서 우리 국민들을 구조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64명 이제 송환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적절하냐 이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캄보디아 수사기관에서 범죄 행위자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구금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구금된 사람을 64명을 다 그냥 데려온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 중에는 또 이걸 구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출이 아니죠. 송환이죠. 송환. 범죄인 송환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출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간금 신고하고 납치 신고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 데려오면 그건 구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고액 취업 알바 그런 걸 선의적으로 믿고 갔는데 결국 감금 당하고 고문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피해자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출을 하는데 구출하려고 하면 사실은 코리안 데스크가 됐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 집단에서 전부 다 썰물처럼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차단해서 피해자를 구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현지에 가서 현지 경찰에 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는 엄청난 효과를 거뒀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공조 수사를 한다. TF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정보를 어디로부터 받냐면 캄보디아부터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캄보디아 이제까지 한 행위 자체는 범죄 집단을 방기했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면 공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뢰하고 저쪽에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그때 같이 공조가 된다는 건데 그게 이루어질 수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태국이 또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캄보디아가.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캄보디아가요. 그럼 네.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공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 먼저 구금된 사람들만 데리고 온 건데 글쎄라는 약간 이런 취지의 입장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죠.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송환된 사람들이 피해자이면서 이 피의자인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결국 처벌받는 거야? 근데 아까 뭐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안 됐을 수 있어요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국민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감금 폭행 피해 일부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송환된 한국인 나 피해자이기도 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처벌 못 피할 전망이 있다. 나 피해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잡혀온 한국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약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사기 상담원이나 어쨌거나 이런 뭐 나쁜 일을 하다가 지금 잡혀온 건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협박 때문에 100% 타의로 한 건지 70% 타의로 한 건지 30% 타의인지 100% 내 자의로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뭐 형량은 달라져도 어쨌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처벌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64명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캄보디아는 크메리어를 씁니다. 네. 그럼 64명인데 캄보디아 가지고 있는 증거나 자료를 크메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크메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캄보디아 자체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저들이 다 부인했을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시 됐던 아니면 국민의 어떤 송환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했을 망정 일단 64명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당장 언어 번역도 문제다는데 물론 번역기가 있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번역기가 있어도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또 이 문구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한 반나절 이미 이 체포돼서 전세기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에 수사까지 다 가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수는 오히려 풀려날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의원님? 네, 일단 증거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됩니다. 풀려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혐의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이제 느슨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 그러니까 가해자성하고 피해자성이 섞여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피해자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참작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가해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면 네. 거기 안에 노래방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심지어 카지노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 가해자라든지 범죄 조직의 어떤 간부들만 쓰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처음에는 피해자성을 갖고 끌려갔다 할지라도 네. 실적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대우를 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입수가 된다면 그 사람의 가해자성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거나 유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두 분이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48시간 이내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또 정보가 있는 것이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것이냐 여부에 대해선 아마도 오늘 오전 중에 있을 경찰 브리핑 내용에 많은 질문들이, 기자들의 질문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었죠. 일단 급한 사람 먼저 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또 이제 이 데리고 이 급한 구하면 구한으로 또 데리고 오는 거고, 64명 우선적으로 일단 구했으니까 좀 데리고 온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캄보디아의 유치장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다 데리고 온 거냐라는 거죠. 안정모 기자의 기사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 현지에서 선박 수리 업무를 하기로 했지만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에 끌려가 감금됐고, 지난 17일 현지 경찰에 구출된 뒤 캄보디아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체류 중입니다. 감금 당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한 A씨는 죽을 만큼 맞았다, 눈 뜨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폭행하고 감금한 범죄 조직에 여전히 한국인 수십 명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신고가 된 사람만 찾았지 만 그렇게 구조하는 활동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 않나. 현지 경찰이 감금된 한국인들을 목격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구조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신고자가 직접 구조를 원한다는 음성을 담아 동영상을 찍어야 하고, 감금된 건물 사진과 동호수, 여권 사본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 감금된 다른 20대 남성 B씨의 가족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지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MBN에 전했습니다. 동영상도 없지, 사진도 없지, 또 동호수도 모르죠,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제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지만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1000여 명은 여전히 현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안정모 기자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이 취준생이었던 20세 이 A씨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쨌거나 유치장 안에 지금 있는 상태인 건데 말고 범죄단지 안에 한국인들 진짜 많아요. 근데 나만 신고했다고 나만 나왔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수민 위원님, 일단 뭐 범죄단지 안에 국정원 추산 1000명이 있다고 하고 자유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빼고라도 캄보디아 유치장에 다른 한국인들도 더 있는데 또 거기는 또 이번 전세기 못 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캄보디아 당국이나 경찰이 한국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범죄 단지가 번성을 하고 이런 문제 자체도 정부와 범죄 조직의 결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경찰력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좀 능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도 지연이 되거나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될 것 같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번에 관광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광이라는 게 관광지라든지 또 그 현지의 서비스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건데, 정부가 지금까지 소홀했거나 혹은 범죄 조직과 결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라든지 또 압박과 동시에 또 공조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예,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시사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현지 상황이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 정도 해야지라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단 한 명의 국민도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인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그건 사실 고려 요소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기관 출신이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군사적인 조치 이런 거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것은 외교적인 조치로 풀어야 되고. 네, 지금 전현희 의원의 군사적 조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거는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군사적 조치라면 뭐 우리 군이 가서 한다는 건지, 캄보디아를 통해서 캄보디아 군을 보낸다는 건지,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가 됐든 이게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 캄보디아 군을 보내는 것 자체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군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군을 캄보디아에서 받을 리도 없고 일방적으로 보내면 그건 주권 침해죠. 침공이에요, 침공. 그럼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무지한 발언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런 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저거 자체를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렇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마치 군사적으로 캄보디아에 도발을 하고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은 국제법상이랄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을 하는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칫 말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하면은 침공 아니냐, 전쟁하자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이거죠. 김진아 2차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이것을 운영하기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청 그리고 저희 대사관이 만나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후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시간 안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럼 운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 좀 발표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합동 대응 TF를 당장 다음 주, 요번 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 주에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민 의원님, 제일 처음 이 사안이 터지고 나온 게 코리안 데스크 얘기였었거든요.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거기도 그런 문제 많아서 코리안 데스크 하니까 좀 줄었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도 코리안 데스크 하자라고 했었는데, 코리안 데스크는 상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합동 대응 TF는 TF라는 것 자체가 좀 임시적인 거거든요. 약간 좀 약한 거 아니야?
상시가 아니라 좀 임시로 뭐 그냥 살짝 하고 마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임시지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현재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당국에서 좀 민감해하는 네. 그런 것 같고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리안 데스크도 물론 설치하도록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은 뭐 군대 투입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뭐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해적 소탕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해적 소탕은 바다 위에 해역 위에 있는 해적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백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적으로 군대 투입이 용인이 됐던 그런 사태라면 이번은 이제 육지 위에 이런 범죄 단지인 것이고 여러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포위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TF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발을 떼는 거죠. 아직 TF 첫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TF를 통해서 코리안 데스크의 버금간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안이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좀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실종, 잠적,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범죄 배우 프린스 그룹 간판 떼고 뱅크런 조짐이 있다. 회장은 자취를 감췄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범죄 단지 자체가 성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배우에 다 이걸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 배우가 계열사를 여러 개를 거느린 일명 대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일명 여기 나와 있죠. 프린스 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이 배우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범죄는 이 범죄에 따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해를 어떻게 누가 보상하고 배상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가 누군지까지도 알아야 되는 건데 배우로 거론되는 회장은 지금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대체 이 회장이 누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천즈 회장입니다. 중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요때도 실세다란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중국 출신 이 사람이 와서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했네라고 기사에 나올 정도 훈센 전 총리와 훈만의 현 총리, 전현 총리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요. 범죄단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강금, 인신매매를 자행한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선 최고의 영예인 오크냐라는 이 칭호까지 받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런 이 기업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2022년에 에이펙이 캄보디아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모습 같이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에이펙 그 당시에 참석해서 정상들이 다 하나씩 받은 그런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가 바로 이 프린스 그룹에서 만든 그 시계였다라는 거죠. 2,700원짜리 고가의 시계가 바로 프린스 그룹의 시계였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걸 보면 뭔가 현지 이 정계의 최고위층과도 굉장히 친하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실종인 걸까요? 잠적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잠적이라고 봐요. 잠적이다. 그렇죠. 지금 저 정도의 총리와 관계가 있고 네. 지금 푸놈펜이 됐건 뭐 시아누크가 됐건 또 다른 곳이 됐건 이제 범죄 단지가 한 4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치외복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다 내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아예 캄보디아의 수뇌부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모든 행사에 나타나서 총리 측과 굉장히 유대감을 과시하고 근데 누가 밑에서 경찰이 어떻게 저를 건들 수 있겠어요?
푸놈펜에만 해도 뭐 4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건 정치 또 경찰 이런 애 묵인하에 이 범죄 단지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캄보디아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캄보디아를 좀 압박을 해야만이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피해자 구출과 관련해서 일단 범죄 단지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정계랄지 경찰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인 피해자는 한국민은 놓아줘서 풀어줘라. 네. 그런 식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랄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적인 방법을 군대가 아니고 네. 외적인 방법을 써서 하는 게 가장 신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꾸 그냥 대놓고 압박하는 것보단 오히려 물밑으로 살살 한국인만이라도 좀 어떻게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실종이 아니라 잠적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김수민 의원님 이건 뭐 실종보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잠적이 더 큰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잠적했다는 얘기는 꽁꽁 숨어버리겠다라는 거고 숨는데 정부 측에서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잠적 가능성이 실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천즈 회장이 구축해 있는 이 세계에는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거의 제국에 가까운 그런 질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 보면은 천즈 바로 밑에 선에만 해도 굉장히 큰 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세탁 전문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조직들이 다층적으로 또 분산적으로 뻗쳐져 있는 그런 형태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여기에 더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또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적을 할 때 그걸 조력할 만한 사람도 충분히 많고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넉넉하게 보유가 돼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적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충분하게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게 다국적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중국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근데 그동안에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이런 범죄 문제 대처를 할 때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 문제마저도 좀 지정학적인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최근에 미중 갈등 와중에 하는 얘기가 보편적 국제규범에 맞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보편적 규범을 지키는 나라다라고 중국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다면 네.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범죄 문제 대처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이 국제공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의견이 좀 일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잠적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국제 중에서도 다른 나라 중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일명 베이징 팀에서 2020년부터 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왜 굳이 회장까지 찾아보는 거야?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이 어딘지 잡아와야 되는 거고 이 회장이 돈을 어디에다가 차곡차곡 숨겨놓고 있는 건지 이런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천지 회장 아시아 금융거점의 초고가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금융거점, 아시아 전역에 야금야금 다 부동산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상업용 빌딩,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짜리 빌딩을 통으로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싱가포르에는 펜트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돈 187억짜리. 그리고 진짜 큰 건 비트코인이다. 우리 돈 21조 원 규모예요. 근데 이건 이미 법무부가 압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뭐가 부동산이 있으니까 요거 압류해서 나중에 팔아서 뭐 이 피해자들한테 좀 나눠주거나 배상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제일 큰 건 지금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 다 압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린 나머지 뭐 펜트하우스나 이 홍콩에 있는 빌딩 요 수익만 갖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이제 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다.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런던 뭐 그런 곳에 곳곳에 네.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프린스 그룹이 계열사가 한 117개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킹스맨 부동산이라고 진출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저게 한 21주 정도 돼요. 미국에서 압류한 게. 그럼 쟤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리딩방, 뭐 코인 리딩방, 또 로맨스 스캠 해갖고 벌어들인 돈을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21주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저걸 압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돈 자체가 과연 우리의 어떤 피해 금액이라는 것을 네. 사실은 뭐 입증하기도 어렵고 네. 좀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돈을 가지고 뭐 우리가 피해 회복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 국제적으로 뭐 협조를 해서 네. 하면 되겠지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은 저 비트코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의 자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범죄 환수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환수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부터 자꾸 좀 비관적인 이런 전망을 좀 주셔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고 이게 우리 국내에 뭐 있는 이런 이 환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수한다고 해도 쉽진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0분) 면회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윤 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하다라고 반발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지난 17일이었었죠. 17일 오전 11시 10분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온 거 어떻게 알았느냐? 본인 SNS에 이튿날 바로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싸웁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김민수 최고위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도 그냥 같이 갔는데 두 남자 눈물이 면담의 절반이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고 장 대표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 사실 대표 취임할 때 전당대회 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지금은 저도 갈 수는 없습니다.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네. 당대표가 된다면 면회를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 간 거예요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님, 의아한 게 8월 26일에 선출이 됐죠. 그런데 거의 한 2달 가까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에 진출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대표 두 사람 모두가 윤 전 대통령께 좀 도의적인 그 접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결선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께서 그 정도의 니즈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좀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종의 이유로 일반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직접 접견 신청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서울구치소장이 바뀐 뒤로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야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좀 시점이 늦어진 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됐을 때 접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당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결선에 올라갔던 이 김문수 후보나
똑같이 다 접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처음에 얘기한 게 이 불허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늦춰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게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선 뭐 장나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나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이슈 나오면 땡큐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도와줬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안 도와줘도 된다. 국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도와주실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윤 어게인당을 만들겠다, 내란을 비호하겠다, 또 내란을 엄호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심각하게 배신한 행위를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했다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뭐 민주당 도와줬다면 고맙다. 근데 이런 도움 안 줘도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 속은 타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해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요거 짧게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법적인 처분은 일단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는 끝나서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방법적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혹평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과반도 득표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개인 비리가 아닌 정치적인 사건으로부터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항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2쿠데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7석 군소 야당으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90여 석 여권의 강력한 입법부 권력이 대법원까지 법대까지 올라가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는 이 시국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뭐 제2쿠데타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제 집권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좀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야수꾼이 신사랑 좀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선 민주당의 비판은 뭐 원래 여야는 늘 사안을 두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장동혁 윤 면회 파장. 당내에서도 금기된 다리를 건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방이 있죠. 이 단톡방 안에 이 단체 채팅방 안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김재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 행사 마치고 쭉 나오다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국감도 한창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정성국 의원이 힘을 보탭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동혁 대표님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셨습니까?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만 하시죠. 라고 또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건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행동 그만하시죠. 당대표 그만하시죠. 라는 거 두 개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뭡니까? 일단은 정성국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죠. 개파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사사건건 지도부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적대적인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대수롭지 않게 저희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늘상 하던 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책임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과 약속했고 그것을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의원총회보다 더 구속력 있는 결정이거든요. 당원들이 그런 의사를 표출을 했으면 대표가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무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결과적으로 당심과 민심을 규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좀 당원들의 중심적인 의견들은 지나치게 좌시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이 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다. 장도혁 대표도 사실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을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토요일 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좀 언급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당내에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성국 의원은 원래 친한계였었고 뭔가 사사건건 뭔가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안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본인이 살짝 등판을 했다가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만나고 왔습니다. 면회하고 왔어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지금 장 대표 하는 거 보면 중도들은 절대 국힘으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한잔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가 또 됐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사실 술을 안 하긴 하는데 한잔하세요 라고 올리고 그럼 왜 삭제를 한 걸까요? 뭐 일단 뭐 그 속 터지니까 한잔 하세요라는 이제 의미로 썼겠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지운 것 같은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SNS에 글을 썼다 지우면 그것이 더 화제가 된다라는 걸 본인은 잘 모르셨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원들 또 그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면 오늘 아침에 소위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과연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당내의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실 것이 아니라 보수 언론의 목소리도 좀 귀 기울이시고 또 중도층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할 타임에 이런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 싸우겠다라는 대상이 국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당내 강성 지지층만 보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내 강성 지지층 뭐 콕 더 찝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도 이 면회가 좀 불쾌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죠. 송진호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1야당 대표가 장소 변경을 관철을 못하고 10분짜리 일반 접견을 오는 겁니까? 끝까지 장소 변경을 주장해서 대통령 인권 탄압을 알렸어야죠.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송 변호사만 이런 것이냐. 김계리 변호사도 바로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냐.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접견을 잡범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지금 한 겁니까? 이런 식이면 시기라도 그럼 진작 가든가요. 송진호 변호사의 말씀엔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싸우고 싶지 않고 민주당이 시끄러운 이때 약속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그냥 갔다 왔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느낀 이 차가운 이런 반응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박민영 대변인님, 네. 장 대표 입장에선 여기서도 혼나고 저기서도 혼나고 양쪽에서 다 혼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양쪽 다 혼날 거였으면은 안 가는 게 낫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만 100% 고려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도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대단히 경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 내에서 물론 당원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정무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접견을 또다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1야당 대표가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는데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뭐 제1야당 대표가 뭐 비리라도 저지르고 뭐 로비라도 해서 가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결과적으로 좀 현실론을 고려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 대표로서 이 양가적인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절충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 내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좀 경솔한 행동 아니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인물. 오랜만에 저희 등장을 했죠. 전한계 씨입니다. 전한계 씨가 왜 나왔느냐. 저희 같이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전한계 씨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가 일단 미국으로 보이지는 않죠. 일본 교민 여러분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와 있는 곳은 뒤에 익숙한 산이지요. 예, 일본의 상징 바로 후지산 앞에 와 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이 친중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속방,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해외 교민들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한미동맹을 튼튼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외침을 끊임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전에는 미국에서 저보고 망명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 와서 어째 망명하는 거야라는 얘기도 살짝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한기 씨가 뭐 전 세계 여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보다 많은 견문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한쪽 세계관에 빠지셔가지고 몰입해 계신 것 같습니다. 세계를 좀 넓게 보시고 지금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그 전한기 씨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한기 씨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일본 메시지를 보니까 좀 탈피한 것 같은데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뭔가 세계 여행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영상을 올리고 이번엔 지금은 또 이제 호주로 출발을 했다라고 좀 전에 들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전한기 씨가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을 떠나서 뭐 보수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좀 야당이기는 하지만 제1야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상 개헌저지선을 제외하고는 좀 물리적으로 제지를 걸 만한 수단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좀 시민사회 물밑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편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나름대로 그 지금 정부 여당의 폭정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한길 씨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의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은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는 뭐 의병으로서 개별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개별 의병 활동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직접적으로 또 우리 뭐 엄청 연관이 또 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살짝 미세한 선을 또 긋는 것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이죠. 왜 등장했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야당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예고입니다. 민중기 특검을 야당 국민의힘이 고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왜 고발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그 손으로 정작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 차익을 챙겼다니 이미 특검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과거 투자에 수익을 올렸던 종목을 두고 이제는 타인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박성훈 대변인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당사자가 누가 누구를 지금 추궁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관건은 비상장 주식이었었던 네오세미테크 1만 주, 요게 사실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랑 같이 동문인데 요때 만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코스닥 우회 상장을 했고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뭔가 채택이 돼서 굉장히 뭔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 더해서 지금 이 12,000주 정도를 요때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다음 장 볼까요? 네, 요때 계약 시기를 공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요. 그 이후에 또 중국이랑 같이 또 계약을 치면 또 주가가 오르고 펑펑 뛰는 게 2번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와 같은 딱 1,800원대 요때 2010년 1월에서 3월 요 사이에 다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팔고 3월 말쯤에 분식 회계로 거래가 정지되고 이 거래가 정지됐다라는 건데 요 네오세미테크가 김건희 여사도 사실 갖고 있었던 주식인데 그 실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불려가서 이거 왜 샀어요? 라고 특검팀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바로 그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런 내용을 쭉 굉장히 긴 이걸 올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중기 특검은 지인 소개로 사서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랑 똑같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의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다른 게 없잖아 라고 국힘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조금 더 명쾌하게 해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당시 판사 재직 시절에 투자했던 주식이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한 7천여 명 됐고 또 피해 금액도 한 4천억 원이 넘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민중기 특검은 한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판사로 재직하는 시절에 이런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민중기 특검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을 흔들어서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수사가 마치 부적절한 수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를 도와주려고 하는 우회적인 방식의 그 지원이라면 이 부분은 지양돼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사자인 민중기 특검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꼬투리로 또 흔들려는 그런 시도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게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아직 민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직 없는 상태죠. 오늘이 월요일 한 주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민특검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할 것인지 여부도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인물 좀 가봅니다. 마지막 인물. 이게 얼굴이 좀 가려요. 누구야 싶으실 수 있는데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군지.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정경심, 조민 표창장 위조 아니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를 이번에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고소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정 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 씨, 그러니까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 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당일에 직원이 없어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반박할 증거가 나왔다라고 고소장에 지금 썼다라는 거예요. 어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던 걸로 알려진 그 2012년 8월, 9월 그때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로 다른 공문은 또 쓴 게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도 공문이 계속 발급이 됐었다는 거고 조민 씨의 표창장도 나왔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김준욱 대변인님 이거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뭐 고소를 하면은 수사는 다시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고소한 내용과 또 이것을 재심을 청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지금 이 그 동양대에서의 표창장 수여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한 어떤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고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조국 전 대표가 조국 그 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한 것, 또 고소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까지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런 고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표창장이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의학전문대학원에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쓰였다고 해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까지 사실 연장되는 그 시초가 표창장이었었거든요. 그럼 표창장이 다시 원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정권 들어서 비정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피고인들이 법원을 공격하고 범죄자들이 증인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자백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이 표창장 하나가 만에 하나 저는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각될 여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 7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재심 청구를 안 했다는 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